중소기업 검토부터 볼 거거든요. 네, 중소기업 검토. 제가 이제 저도 쌤들인 하면서 항상 중소기업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다 중소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사를 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소기업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거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검토를 본격적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업체들이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했었죠. 그냥 있는 대로 중소기업이겠거니 하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냐 뭐 일반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혜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많이. 그래서 중소기업 검토를 해야 되죠. 이제 나중에 규모가 큰 업체, 엄청 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중소기업이었다가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간다던가 뭐 대기업 가면 좋겠지만 뭐 그런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그게 오면은 검토를 제대로 해줘야지 되니까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개요에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태의 감면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서 과세표준하고 산출세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액 감면해주고 공제해주는 부분들이 중소기업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 회사 등록 프로그램상에 회사 등록에 보면은 중소기업 여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그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중소기업이라고 체크를 해서 데이터로 불러오고 있죠. 중소기업이 되면 접대비 한도도 달라지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뭐 또 수도권 박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있고 사업 전환 중소기업 감면 그리고 최저한세가 7%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세액 감면하고 공제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범위를 볼게요. 그래서 중소기업 저는 이거 조세특례 제한법하고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세액공제 감면들이 대부분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앞에 어떤 법을 준용을 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냥 중소기업 해가지고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이 아닌 조세특법상의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그 매출액 범위 기준을 이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졸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4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표로 되어 있는데 업종 기준은 뭐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고 저 뒤쪽에 소비성 서비스업이 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 시행령 별표 1 해가지고 이거는 230페이지에 나올 거고요. 바로 뒤에 쫙 나올 거니까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만한 거는 동그라미 3번 정도 될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독립성 기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자회사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에 따져가지고 이거에 독립성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졸업 기준이 있는데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들 대부분 요거인 거죠. 그러니까 업종은 많이 아실 거고 이제 규모는 좀 이따 표를 볼 거고 독립성 기준은 동그라미 3번 정도 그리고 졸업은 5천억. 업종 기준 보면은 밑에 그 소비성 서비스업이 호텔업하고 여관업, 주점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점업이 이렇게 또 있어요. 무도, 유흥, 주점업 및 어쩌고저쩌고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상 보고
그 주점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법, 무도 유흥 주점업 및 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바로 밑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죠.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 수익 금액이 큰 거를 주된 업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업 수익 금액.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도 매출액이 큰 거를 상단에 올리고 법인세 신고할 때도 매출액이 큰 거를 제일 상위에 올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거를 주된 업종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데 좀 이따 매출액 기준은 이제 합산해서 봐요. 합산해서. 그래서 이제 규모 기준 그 밑에 규모 기준이 있는데 규모 기준은 여기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시행령 별표일에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여야 되는데 매출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매출액 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손익계산서 IS상의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그 매출액을 보고 규모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넘기면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아까 매출액이 큰 거를 주된 사업으로 본다라고 했었는데 요 규모를 판단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뭐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매출을 합산을 해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업을 하고 있어요. 광고업을 하고 있으면 저기 어디요? 저기 231페이지에 평균 매출이 600억 이하 이쪽에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면 600억 이하이면은 600억이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광고 뭐 그냥 기술 서비스업만 해서 한 400억 됐다라고 칩시다. 근데 다른 매출이 300억이 있었어요. 그럼 주된 매출은 광고업인데 다른 매출이 그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해가지고 300억이 있다. 라고 하면 70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규모 기준을 할 때는 모든 매출을 다 합산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상단의 매출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독립성 기준으로 231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소유와 뭐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네 회사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인이 출자를 해서 어떠한 법인을 또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지분 쪼개기가 될 수도 있죠. 사업 지분 쪼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법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배 하는 그 법인이 있으니까 얘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얘가 이 B라는 법인이 중소기업이라고 이제 설립을 하나 했는데 얘가 정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법인 얘를 다 간섭을 하고 있으면 얘가 실질적인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안 보겠다. 근데 이 A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얘도 중소기업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독립성 기준을 봐요. 근데 이제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비율 가지고 얘가 누구 거냐를 판단을 하죠.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니까. 네. 그래서 주주명부를 봤는데 주식 비율이 40% 이상 뭐 얼마 이상 된다 그러면 거기가 지배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다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얘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중소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33페이지 졸업 기준인데요. 졸업 기준은 이제 끝난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을 했었는데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자산 총액이 1조의 반이니까 5천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5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하여도 자산 총액이 5천억이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데, 이거는 단기말로 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단기말 현재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상에 이게 재무상태표에 자산총액이 5천억이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 근데 유예기간이 있어요. 근데 유예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중소기업인데 갑자기 중소기업으로 안 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회사 아이템이 좋아져서 중소기업이 안 됐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요거를 이 한 해만 반짝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3년을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조건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그 중소기업으로 보는 거고, 아니면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중소기업이 끝나는 거고, 완전히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당해연도 플러스 추가적으로 3년을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이 회사의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매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 돼가지고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그게 됐다. 그 자산총액도 5천억이 안 되고 매출액도 맞고 또 뭐죠? 독립성이랑 이런 규모 기준을 다 요건을 다 맞췄다. 그러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기간 인정사유 해가지고 4가지 있는데 4가지에서 4번에 주된 사업이 아까 매출이 가장 큰 거. 그래서 다른 사업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규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광고업, 서비스업이었는데 도매, 소매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 얘가 매출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규모 기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 또 다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예기간 또 불인정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뭐 플러스 3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데 요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유예기간이 없다라는 거죠. 다 보면은 어떤 회사랑 합병을 하고 있어요. 합병을 하고 있고, 아까 독립성, 이게 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창업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창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2년 이내라고 하면 3년 정도 된 회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현재 규모 기준을 확 올라갔어요. 아까 뭐 평균 매출이 600억 이하인데 3년 이내에 700억이 됐어요. 얘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출이 확 올랐을 때. 그리고 이제 5번은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아까 소비성 서비스업 그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되면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해가지고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매출이 갑자기 감소가 됐어요. 매출액 기준 이내가 돼버렸죠. 아까 그 400억이 안 됐다.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져가지고 평균 매출액이 아까 600억짜리가 있는데 600억이 안 됐다라고 하면 즉시 중소기업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중소기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세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갑자기 매출이 딱 증가했을 때 그때는 그 해당 연도 플러스 3개 연도 해가지고 총 4개 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데 이 유예기간 사이에서도 매출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중소기업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 검토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 검토표는 매년 작성을 하는데 그때 검토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러오기를 정말 많이 하죠. 예전에는 그거 중소기업 검토표 작성할 때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똑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235페이지에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중소기업 범위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액공제 세액 가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가 세액공제 부분이 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까지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그 목차가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명칭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고, 이제 뒤에 이제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 요약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조세 지원 요약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주특법상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에요. 법인세법상으로 해주는 거는 우리가 할 만한 거는 지금 접대비 한도 그거 지금 일반 법인들은 1200인데 2400 받고 있죠. 근데 이게 2400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니까 작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연장이 안 됐으면 1800인 거죠, 지금. 그리고 부도 외상 매출금은 대손금 인정돼 있는데 부도 발생일 이전의 외상 매출금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인정. 예를 들어서 7월 31일 날 부도가 났어요. 어음 부도가. 근데 이게 1월 31일 이전 매출이면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분납기한은 뭐 지금 우리가 대부분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분납이 2개월로 알고 있는데 실은 1개월이고 중소기업이라서 2개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1개월이겠죠, 분납기한이.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요구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전 연도에 법인세를 납부를 했어요. 근데 단기에 결손이 나가지고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요. 근데 직전 연도에 법인세를 납부를 해놓은 거를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단기에 직전 연도에 법인세 내고 단기에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단기 결손금을 2월 시키잖아요. 2월 결손금으로 다음 연도에 막 차감차감 하는데 중소기업은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정기에 법인세 납부한 거를 소급공제해서 환급을 해줘요. 제가 일하면서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소급공제.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더라 하는 거죠. 정기에 법인세 납부했는데 이거 이제 소급공제 하는 데들은 이런 경우에 하겠죠. 앞으로 사업이 조금 쇠퇴해 가는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크게 법인세를 낼 것 같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2월 결손금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공제를 받기는 하겠지만 10년 동안 받기는 하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폐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법인세를 소득공제에서 환급 받게 되면 더 낫겠죠. 그리고 소득법상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한 요약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얘는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끝난 거 말고 봐야 될 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1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발생 소득에 100%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이거는 만 39세 이전이에요. 저 이제 만 39세 곧 다가오는데 빨리 해야 되나? 아, 아니구나. 내년까지 가능하구나. 맞아? 만 39세니까. 나 만 38세. 아, 나 지금 만 37세지.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많이들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대한 세액공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니까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것도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취득해갖고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는 그 직전 연도네요. 그때부터 받은 연도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세액공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끝났다 하더라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뭐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있고요. 안전 설비 투자 세액공제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 혹시나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잘 없어서 환경 보전 시설 잘 없고, 의약품 제조하는 데들이 있을 거니까 또 잘 안 하실 거고, 신성장 기술 사업화 이거는 2018년도에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제작 비용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19년까지이긴 한데 지금 뭐 영화 제작사들 하는 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스타디언들 중에서도 보면은 영화 제작 하시는 데들도.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발생 비용의 10% 세액 공제 해주네요. 지금 밑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요거는 17년 12월 말인데, 이때 공제 받은 데들은 이제 관리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있어요. 이거 2020년까지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한테 해주는 거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거 가지고 이게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되게 금액이 커요. 지금 1,100만 원이죠. 그래서 엄청 큰 거 아니에요? 한 명당 1,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줘요. 근데 청년이 아니면, 청년이 지금 기준 그게 29살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청년 감면 해준 거 있었잖아요. 연말정산 할 때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해준 거, 그거는 만 34세까지였는데 요거는 만 29세까지예요. 달라요. 나이 그게.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이를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작년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소득세법 개정이 돼서
만 34세로 이제 늘려준 거지. 요거는 소득세법이 아니고 조세특례 제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이네 만 34세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하시게 되면 완전히 세액 차이가 커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상시 근로자는 뭘 기준으로 하는지, 증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를 다 보셔야 돼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글로 나와 있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제가 오래 계산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거 계산을 하기 전에는 한 명에 1,000만 원? 1,100만 원? 이런가 보다 했는데 계산을 해서 보면 1.56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60만 원을 해주는 거죠.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그래서 요거가 금액도 큰데 복잡하기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요거 해주면 진짜 법인세를 많이 줄이긴 줄이죠. 엄청 많이 줄이지. 그냥 이런 거 줄여줬으면 이제 얘기해야죠. 제가 이거 계산 진짜 열심히 정확히 해가지고 이거 세액공제 해드렸다라고.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주면 안 되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나중에 이게 잘못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 크니까 한 명이라도 잘못 들어갔으면은 1,000만 원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엄청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241페이지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 있잖아요. 여기 서울하고 경기 이쪽이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역이 있어요. 이 과밀 억제권역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면은 다 과밀 억제권역이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는 되게 가깝잖아요. 경기도 광주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경기도 광주인데 거기는 또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거죠. 이런 데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볼 때, 그래? 그럼 과밀 억제권역은 어디야? 이 범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과밀 억제권역 이런 거는 또 부동산 관련 그 정책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왜냐면 경기도 내에서도 해당되는 시가 있고 불포함되는 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공장 이전 대한 특례, 과세특례입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대지역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분할 입금 산입을 한다는 거네요. 양도 차익을 한꺼번에 입금을 하게 되면 법인 세율이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쪼개서 입금을 하게 되면 10%였던 세율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걸 분할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10%일 수 있고 20%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법인 세율이. 근데 이게 한꺼번에 넣게 되면 우리가 지금 2억 과세표준이 2억이 안 되면 10%고 2억이 넘어가면 20%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2억은 쉬워요. 보면 이런 공장 같은 거를 넘길 때는 양도차익이 2억은 굉장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익이 많으면 20% 그냥 넘어가잖아요, 세율이.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로 2년 거치 4년이네, 그럼. 2년 동안은 놔두고, 2년 후부터 나눠서 입금으로 넣어주네요. 그러니까 한 2년 유예해주고, 2년 후부터 두 번에 나눠서 입금으로 넣네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이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도 나오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뭔가 투자를 했다, 뭔가 건물을 늘리고 했다, 그러면 요거는 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니까 이게 막 그 건물을 이런 걸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시군구청에서 다 그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를 받겠죠? 대부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수도권 내에서 그런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증설 투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증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배제를 그러니까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배제를 한다는 거죠. 투자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한세는 중소기업 경우 7%,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 기업들도 그 연구인력 개발비가 있을 거잖아요, 세액공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반 기업들은 최저한세 계산을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거죠. 무조건 얘는 그냥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이 7%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7%에서부터 17%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7%짜리를 많이 해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런 우리가 너무 블로그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걸 뭐 언제 읽고 있어요. 그냥 블로그 해가지고 저장하죠. 근데 시간이 날 때는 한번 이런 것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서식들이 뜻하는 바가 다 있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다 이렇게. 근데 읽기가 너무 힘들어. 용어도 어렵고. 근데 이거를 계속 읽다 보면은 다른 책을 봤을 때 또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어요. 한 번 본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훨씬 쉽죠? 이제 ILC 스터디 할 때 이제 작년에 같이 했던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봤잖아요, 작년에. 어쨌든 1년 꽉 채워서 하진 않았지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작년 수업할 때 계속 얘기한 것들을 또 얘기하자, 지금도. 그러니까 딱 보여요. 그러니까 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보여. 그래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